자, 금요일 날 아주 진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자, 오늘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순환과 일순환이 연결돼 있고, 우리가 제가 이제 합격생 선배랑 좀 오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일단은 자료를 제가 뭐 어찌됐든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오늘 다시 갖고 왔고요. 지금 나한테 여러분 선배가 약속시키라고 되게 뭐라고 하던데, 제가 이거는 끝나면 책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한테는 드릴게요. 자,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도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절대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한번 펴보시죠. 보니까 1장이잖아요. 첫 번째가 국제법의 의의다. 요거는 우리가 전체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뭐 막상 쓸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진 않지만, 왜냐면 어차피 의의라는 건 전 30장까지 다 읽고 나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김대순 교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일단 국제법이 여러분 시험 과목에 왜 있는지, 내가 국제법을 왜 공부하는지, 나 외교관 하고 싶고 국제통상사 업무관 하고 싶은데 왜 도대체 국제법이 시험 과목에 있을까? 행정법이 있잖아요. 행정고시에는. 그죠? 행정고시는 행정법이 다 있습니다. 필수죠. 그럼 그들은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니네가 합격하고 공무원이 돼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집행하는 건 행정법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저 헌법 있고 행정법을 배우는 건데, 외문고시에는 헌법은 있고 그다음 행정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신 들어가 있는 게 국제법이란 말이야. 적어도 이제 국제법은 뭘 공부하는 거냐라고 하면 스케일이 훨씬 더 넓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지만, 헌법은, 그죠? 국제법은 헌법보다도 상위에 존재하는, 그죠? 법이잖아요. 국제평화 안전 유지를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국제법의 의의, 존재 이유, 단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게 3번 각주였던 거예요. 자의적 권력을 가치로,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자의적 권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 남용되는 거. 그리고 이건 우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봤어요. 지금. 그죠? 윤석열이나 한동훈 봤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얼마나 자의적일 수 있는지. 야, 이거 내가 국사 시간에, 그 매간매직은 국사 시간에 옛날에 막 조선시대 이럴 때 배웠거든? 그걸 내가 지금, 그죠? TV 뉴스에서 보게 될 줄이야. 그죠? 이게 말이 돼? 매간매직이? 그죠? 뭐 금 두꺼비를 주면 교육위원장 자리가 나오고, 야, 그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국제법이라는 건 유엔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죠? 강대국이 됐든, 심지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엔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요. 자, 이 자의적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거를 가치로, 그죠? 이 가치, 뭐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죠. 인간 개별의 존엄성이다. 요게 이제 국제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두 번째 1번에서 그러면 뚜렷하게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이 따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였는데, 원래는 이거 우리 어디서 배우냐면 5장에서 배우죠.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방점을 찍으면 요거는 국제법이고 요거는 국내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니 트리펠이 그래서 두 개의 원이다. 그래서 스칠 뿐,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원론. 근데 이제 한스 켈젠식의 이론론에 따르면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지만 국제법은 그 헌법 상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독일 헌법에 따라서 홀로코스트를 했단 말이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재자긴 하지만 히틀러는 민주주의적 선거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죠? 독일 국민이 70% 80% 이상이 원했습니다. 히틀러를. 그죠? 어찌됐든 윤석열은 그죠? 대한민국 과반의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 하나의 뭐가 될 수는 없다?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강행규범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수결 원칙이 강행규범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죠? 홀로코스트를 할 수 있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 집단 사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어차피 둘 다 법이다. 이 법에다가 이제 방점을 찍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론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론론은 결국 국제 평화라는 가치가 전 세계의 그 어떤 국가의 헌법보다도 위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제인권법 같은 영역에서 당연히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수렴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5장을 한번 펴보시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입니다. 보니까 269페이지에 이론의 전개 과정인데 제가 요거는 역사적 순서기 때문에 그대로 알으시라고 했죠. 첫 번째 국내법 우위론입니다. 국내법 우위론은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대내적 국가법과 대외적 국가법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가장 날카로운 색깔펜으로 네 번째 줄, 국제법은 국가들의 대외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국내법 우위론이죠. 그렇잖아요. 자, 물론 뭐 접근 방법은 밑에 세 번째 줄 마니스틱 접근 방법이긴 했지만 이론론적이긴 했지만 얘는 국제법을 국내법을 그죠? 위에 놓고 국제법을 부인해 버리는 이론이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이론이 아니죠.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국제법 부인론이라고요. 국내법 우위론은 국제법 부인론입니다. 이거는 결국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장 날카로운 색깔펜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19세기 후반부 독일 제국주의의 극단적 내셔널리즘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 민족 국가를 넘어서야 내셔널리즘을 넘어서야 법의 국제적 지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원론이죠. 이원론은 이제 권리 분립 제도가 일반화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법원에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반복과 조건의 문제가 제기됐죠. 그래서 이 듀얼리즘이 등장합니다. 자, 보니까 국제법과 국내법은 완전히 다른 법 체계입니다. 3개 체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률관계, 동그라미 2번 법의 연원, 동그라미 3번 법의 성격. 특히 국제법은 조정의 법이고 국내법은 종속의 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적이고 그 다음에 분권적이다 이 얘기예요. 자, 하인리 트리펠 얘기를 보시면 270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국제법과 국내법은 기껏해야 스칠 뿐 결코 교차하지 않는 츠바이 클라이제 두 개의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가장 날카로운 색깔펜으로 결국 이원론이 추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국내법이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 책임이 발생해. 그러나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국제법을 무시할 자유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 국제법보다 미국 법이 우선해요. 미국은. 국내법 지키다가 국제법 위반할 수 있어. 그건 책임질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메리칸 퍼스트 그것도 그죠? 트럼프도 다 지금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마지막 국제법 우위론은 이게 이론론이에요. 국내법 우위론은 국제법 부인론이라서 이론론이 아닙니다. 그건 국제법 부인론이고 관계이론이 아니에요. 관계이론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듀얼리즘하고 마니즘이 있는데 이 마니즘은 국제법 우위론을 의미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 가장 날카로운 색깔펜으로 국제법을 국내법에 의해 위치시키려는 이론적 시도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통렬하게 히틀러 시대 홀로코스트를 반성했던 독일의 정치학자 한스 켈젠입니다. 한스 켈젠은 이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의사주의에 그죠? 예, 기반한 실정법의 태두입니다. 심지어 한스 켈젠은 실정법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국제법의 아버지가 그로테우스라고 불리잖아요. 예, 국제법의 아버지를 그로테우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로테우스가 외교 면제, 국가 면제와 관련해서 치해법 건설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죠? 해양 자유론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해양은 현재 우리 모두의 것이며 미래 세대의 것이다.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덩이 얼마나 돼요. 해양 정말 넓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있는 크릴새우라든지 앞으로 모든 그죠? 우리 미래 세대 단백질 원이라든지 식량난이나 모든 해결책은 어쨌든 바다에서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다에 대한 국제법적 상상력을 바다는 절대로 국가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론을 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테우스를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스 켈젠도 실정법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한스 켈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이게 실정법론주의자예요. 그런데 의사주의를 버리고 보편주의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뭐냐 그러면 한스 켈젠은 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그 법이 담고 있는 가치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지 독일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스 켈젠은 그런 이론적인 정합성을 깼기 때문에 271페이지에 과학적 관찰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또는 정치적 선에 의해서 명령되어진다.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법 실증법론자잖아요. 실증법론자인데 근데 이제 법을 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차마 그죠? 독일이 동의하지 않았잖아. 국제인권법에 동의를 안 했다고 독일이. 그러니까 그건 독일이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이론 구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은 독일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한스 켈젠이 자신의 이론적 정합성을 깨면서까지 국제법 우위론을 마니즘을 택했던 이유는 바로 271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국제주의와 평화 애호 사상에 기초하여 국제적 가치가 국내적 가치에 우선한다는 관념을 신영해 주는데 기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제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치해법 건설 때문에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해양 자유론 때문에 그죠? 지구는 물의 행성이에요. 물. 그죠? 인간의 몸도 다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권을 주장하지 말자. 그게 그로티우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 것처럼 한스 켈젠도 지금 국제주의와 평화 애호 사상에 기초하여 국제적 가치가 국내적 가치에 우선한다는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론론을 주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상호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얘는 그죠? 조정의 법이고 얘는 종속의 법이잖아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 왜냐면 얘는 분권적이고 얘는 중앙 집권적이라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제법이 상호 수렴한다. 그리고 그 핵심엔 뭐가 있냐면 당연히 국제인권법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아직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두 개가 아무리 상호 수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과 국내법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바로 교과서 3페이지입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양자는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를 고수하는데 국내법은 한국과의 단독 의사로 제정되는데 반해서 국제법은 둘 이상의 국가 혹은 이에 준하는 능동적 주체들 간의 명시적 합의, 조약이죠. 아니면 일반 가능의 형석, 관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립된다라는 별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국제법과 국내법 어느 한쪽으로도 넣을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본질은 국내법인데, 그죠? 국제적 사건에 적용된다. 그걸 우리가 초국가
법이라고 하는 거죠. 뭐 초국경적 법이라고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은 국내법이죠. 국제사법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국경을 넘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상관습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유럽 지역에서 상관습법 주로 상법이죠. 상인들에 적용되던 법은 뭐 프랑스, 이탈리아를 지나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무역하고 그랬잖아요. 베네룩스 3국 뭐 걔네는 그죠? 거의 같은 나라처럼 그죠? 예, 경제 생활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법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파트에서 국제법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간, 어떻게 보면 국제법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국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말은 이웃법은 기본적으로는 국제법이지만 국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국제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국내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새롭다고 하는 거죠. 얘가 국제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연방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법을 New Legal Order라는 New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New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법의 국제적 지배를 넘어 법의 세계적 지배도 가능한 거 아니야? EU도 저렇게 하는데, 그죠? 전 세계 국가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유럽의 27개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200개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분명히 국제법이에요. 그런데 중앙집권적 구조를 향해 가더라. 심지어 2004년에는 유럽 헌법을 만들어서 유럽을 하나에, 그죠? 그 EU법은 특징이 뭐냐면 EU 국가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EU 시민들을 구속할 수 있는 법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법이 아직까지는 국가들을 규율하잖아요. 그래서 유엔 원장은 국가들한테 수범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유엔 원장을 지켜야 되지는 않아요. 유엔 원장이 여러분한테 권리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여러분한테 그죠? 권리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EU 결의는 EU 시민들한테 권리의무를 직접 부과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적어도 법의 국제적 지배를 넘어서 법의 세계적 지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 의미에서 뉴라니까, 뉴. 그죠? 이건 유럽 인권법원이나 유럽 사법법원이 이 자신의 법 체계를 뉴 리걸 오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뉴 리걸 오더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7페이지 와보시면 우리는 여전히 국제공동체, 인터내셔널이죠. 월드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따라서 일종의 글로벌 로우가 인터내셔널 로우를 대체하는 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as it presently stand예요. 교수님께서 렉스 라타가 아니라 렉스 페렌다를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라고 했죠.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발생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제법학의 두 사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철학적 기초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보니까 교과서에서 질문이 일단 색깔펜으로 국제법의 유효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혹은 국제법의 존재 근거는 무엇인가, 그죠? 요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국가주권을 절대시해서 등장하는 국가의사주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제공동체 개별 구성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국제법의 존재를 옹호하는 보편주의죠.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사주의는 실정법론과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자연법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보니까 예컨대, 그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법의 연원에서 차이를 보이죠? 8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동그라미 2번. 일반과
국제법의 강행규범의 출처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동그라미 3번. 어떤 실체들이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이죠. 3장, 그 다음에 6장의 문제죠. 그 다음 마지막 5장의 문제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지금 가서 하고 왔죠. 듀얼리즘하고 마니즘도 차이를 보입니다. 의사주의가 이제 이원론, 그 다음에 보편주의가 이론론으로 이어지겠죠. 자, 생각건데 이론은 일관성을 생명으로 하겠지만 관행과 현실은 일관성에 바탕하여 발생하고 번창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완화되고 변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협과 공존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44번에 있는 각주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적어드린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냐? 라고 했더니 이 둘이 관계를 맺는 건 1페이지, 단권화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철저하게 단권화 자료로 만들어 드릴게요. 더 줄였습니다. 아무튼 더 줄여서 페이지는 확 줄었잖아? 자, 1페이지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 선배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욕을 먹었더니 1페이지에 이 둘이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했더니 제일 중요한 건 5번 패러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의사주의, 실정법론에 기초한 고정국제법의 보편주의, 자연법론에 기초한 현대국제법이 균형을 내는 방식, 이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밑줄 정도는 내가 긋고 싶다. 밑줄 다 빼라 그래서 밑줄도 뺐습니다. 밑줄도 여러분이 그으시고 제가 밑줄 긋지 말고 내용 줄이라 그래서 아무튼 내용 줄이고 밑줄도 다 뺐으니까 여러분이 그으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제 진짜로 내가 답안에 쓴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복습을 해주시고 그런데 수업은 교과서 위주로 할게요. 왜냐면 1순환까지는 교과서를 가지고 한 번 더, 그죠? 보고, 나중에 이제 2, 3순환 때는 요 제 자료를 가지고 가볍게 보고 문제를 바로 풀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미진한 것도 채우고, 1순환을 통해서는 기본 이론을 한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고정국제법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죠? 일단 국가 주권을 중심으로 한 고정국제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치가 자의적 권력을 통제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국제법의 현대국제법이 스크래치를, 그러니까 고정국제법을 다 망가뜨리고 거기다 현대국제법을 만든 게 아니라 존재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혁명을 한 게 아니죠. 그죠? 개혁을 하는 거죠, 개혁. 그죠? 고정국제법을 그대로 놔두되, 그죠? 고쳐 쓴다라는 거죠. 부분을, 스크래치를 내서 우리가 현대국제법의 가치들을, 정수들을 투입하는 식으로, 스며들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둘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국가들의 의사로 자발적 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법원의 법 해석으로 이루어질 텐데, 당연히 VCLT 31조부터 33조에 담겨있는 조약 해석 기술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차 3번입니다. 9페이지에 한 개의 법 체계로서의 국제법이죠. 요거는 뭐니 해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국제법은 한 개의 법 체계라는 말로 시작하는 보고서죠. 2006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분열, 파편화라고 하죠. 프래그멘테이션입니다. 이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10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단에 있는 5개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파편화가 일어나고 국제법이 분열을 이루고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죠. 5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이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은 여러분이 쭉 읽고 나면 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단권화 자료. 요거는 일단 문제가 국제법의 분열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 자체는 국제법의 분열이죠. 국제법의 파편화입니다.
법이 파편화한다라는 게 구체적이고 행정기술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최지천 교수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통섭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문과로 나눠 놓으니까 이게 진짜 이상해지는 거지. 이과 애들한테는 감수성이 떨어지고, 문학적 감수성이, 문과 애들한테는 그죠, 수학이나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문이라는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열화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올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데, 국제법의 분열화라는 거, 그죠? 발생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제법의 분열화라는 건 제가 이 모순 얘기를 드렸죠. 모순이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뼈 아픈 게 되는 건, 모순이라는 게 우리는 북한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북한 탓입니다. 입만 열면 북한 탓이라서, 심지어 옛날에 뭐 블랙아웃이 돼도 그죠? 그것도 북한 탓이고 뭐 다 북한 탓이었어. 그래서 북한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고 할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 있어요. 근데 이 이분법의 끝이 뭐냐면, 그죠? 내가 맞냐, 내가 옳냐가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만 틀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법이라는 건 흑 아니면 백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네가 틀리면 난 자동적으로 백이 되는 거야. 그죠? 50보 도망간 놈이 나쁜 놈이 되면,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보 도망간 놈은 더 나쁜 놈이 됨에도 불구하고 100보 도망간 놈은 오히려 선해지는 거지. 그죠? 50보 도망간 너도 나쁜 놈인데 네가 나한테 뭐하러 욕해? 이렇게 지금, 그죠?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게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옳고 틀린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방만 그죠? 흠잡고 상대방만 욕하고, 상대방이 틀리면 내가 맞잖아. 그게 이분법이잖아. 그죠? 이분법이란 건, 그죠? 네가 맞으면 내가 틀리는 거고, 내가, 그죠? 맞으면 네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니까 네가 틀리다는 것만 입증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런, 그죠? 슬픔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법의 분열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저게 정말 무서운 건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면제법 입장에서 보면 맞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인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강행규범은 실체법이고, 면제는 절차법이라서 강행규범 위반의 면제가 인정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니까? 모순이라니까. 근데 면제법이라는 테두리에서만 딱 보면 말이 돼요. 그죠? 인권법을 제거해버리면, 환경법을 제거해버리면 이 조약은 60조에 따라 중대하게 위반되면 무효가 돼야 된다가 맞대니까. 환경법을 빼버리면.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조약을 맺어놨는데 그걸 중국이 한번 위반한다고 해서 조약을 종료시키는 게 맞아? 그죠? 그 조약 하나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죠?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 있는데. 그게 모순이 무서운 거는 정말로 어떤 단면을 보면 맞대니까요. 그게 틀리면 다 틀리다고 하겠지. 다 알겠지. 그죠? 내가 이거 교회에서 설교 들은 거라고 했잖아. 모순이라는 게. 진짜. 그래서 이 국제법의 분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어느 한쪽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법에 우리가 침몰하잖아요? 그러면 강행규범은 실체법이고 면제법은 절차법이니까 강행규범 위반에도 면제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맞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사고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국제법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분열은 물론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제법의 일관성 확보예요. 이 분열에 대한 해결책은 일관성 확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특히 이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상위 가치에 따른 일관성 확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페이지에 8번 패러그래프죠. 두 개의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다 제가 수평 수직을 합쳐버렸습니다. 모의고사도 좀 보고 하니까 한 축으로 푸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밑에 각조도 많이 줄여놨으니까 깔끔하게 첫째와 둘째 질문에 답을 하셔야 적어도 국제법의 파편화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그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10번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페이지에. 한 개의 법칙으로서의 국제법이 확보하려는 일관성은 본질적으로 실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치의 일관성입니다. 따라서 수평적 분열이든 수직적 분열이든 가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대화가 중요하죠. 동시에 국제법원 간 수평적 사법대화든 국내 법원과 국제법원 간 수직적 사법대화든 국제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대화의 법적 기초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지만 그 결론은 일관성이 절차의 일관성이 아니라 실체 가치의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ILC가 2006년 이 중요한 프래그멘테이션 문제에 대한 답을 할 때 국제법은 legal system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사실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예. 인권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모순이라면 전체적으로 분석 수준을 높여서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파편화 문제는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 두시고요. 마지막, 국제공동체 역사적 전개 과정입니다. 자, 보니까 이 페이지에 국제공동체의 전개 과정이죠. 중요한 거는 고전국제법에서 현대국제법으로 넘어온 내용이고, 여러분은 체계 정리 한번 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분류에서 이제 뭐 각각의 파트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죠. 첫 번째, 국제공동체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도 안 좋고 베스팔렌입니다. 이 미국 애들이 하는 말이고 원래 그 지역은 베스팔렌이에요. 자, 베스팔렌 평화조약에 의하면 1648년에 국제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견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걸 왜 테스트, 그죠? 기준으로 삼았는지, 저걸 테스트로 삼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국제법이 저 때부터 시작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게 바로 11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죠. 30년 전쟁은 중세 유럽의 마지막 봉건제 전쟁이면서 근대 최초의 영토 국가 간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 베스팔렌 평화조약은 30년 전쟁을 끝내는 강화조약이죠. 강화조약이라는 건 평화를 강제하는 조약이에요. 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첫째, 국가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됩니다. 독립의 동그라미. 그죠? 국가가 교회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됐죠. 그 다음에 둘째, 신성 로마 제국의 구성 국가들이 또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리를 떼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 생겨났냐면 결국 이 변화와 함께 1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문단, sovereignty의 의미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최고권, 그죠? 절대값으로서의 최고권이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독립권, 평등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권은 관할권은 좀 다이나믹한 동적인 의미고 주권은 정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주권은 대내적으로 보면 최고권을 의미합니다. 영토주권과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겠죠. 대외적으로 보면 독립권을 의미합니다. 그럼 평등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권입니다. 그 말은 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인에 대해서는 통치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대내적으로는 서프리만 의미를 갖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그건 결국 모든 주권은 평등하다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죠. 자, 요렇게 요때 시작된 거예요. 1648년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국제법은 두 가지 팽창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horizontal
익스펜션의 과정을 먼저 겪게 되죠. 그리고 13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위에서 두 번째 줄 vertical expansion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vertical expansion의 과정은 아직도 개인이 완전한 국제법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지만 horizontal한 expansion은 60년대에 비유럽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국제법의 보편화는 완성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단계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치러질 때까지 이때 시작해서 그죠? 이제 저 기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뭐냐? 웨스팔리아 평화조약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저 중에서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건 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힘을 억제하고 집단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두 번의 실험. 그죠? 이게 1단계 기간 중에 이미 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실험은 여기에 있었죠? 1648년 베슬 조약 체제에 있었고 두 번째 실험 1단계 기간 중에 두 번째 실험은 바로 1815년 첫 번째 실험은 1648년에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실험은 1815년 컨설트 오브 유럽 체제에 있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유럽의 집단 안보를 위한 실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LN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LN의 철학적 기초가 되죠. 요 집단 안보 체제는 유엔의 집단 안보 체제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페이지에 보시면 이 컨설트 오브 유럽 체제는 정신적으로는 신성, 그죠? 동맹 조약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 그죠? 유엔 원장 2조 1항이 주권 평등이잖아요. 자, 하지만 실력적으로 보면 사국 동맹 조약이죠. 사국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던 것처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게 비토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유럽의 집단 안보를 위한 두 번째 실험인 컨설트 오브 유럽 체제는 유엔의 집단 안보의 철학적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로 와보시면 2단계죠. 1차 세계대전부터 그러면 2차 세계대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이때 있었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뭐니 해도 LN이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LN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2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미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기존의 강대국인 영국과 세계 제패를 위해 경쟁하면서도 앵글로 색슨족의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팍스 브리타니카가 팍스 앵글로 색소니카로 대체되게 됩니다. 전반적인 구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3페이지 마지막 문단 물론 뭐 2단계의 가장 큰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LN이라는 집단적 안전 보장 체제가 실험되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1868년 베스팔렌 체제를 담고 있었다고 했죠. 당연히 쫄딱 망했겠죠. 그 실패로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페이지로 와보시면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부터 1960년 이때까지의 뭐 가장 큰 사건은 유엔이겠죠. 얘보다 훨씬 강화되고 막강한 권력, 특히 이제 한 손에는 세계 인권 선언을 들었고 UDHR, 또 한 손에는 유엔 원장 7장, 심지어 군사적 강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비군사적 강제 조치를 넘어서 권력을 들고 태어난 유엔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25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엔 헌장이 채택됐다는 점일 겁니다.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이죠. 유엔 헌장의 채택입니다. 그런데 슬픈 건 유엔 헌장이 채택되고 두 달도 못 된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되고 두 번째 원폭은 나가사키. 그죠?
이게 원래 교토에 하려고 했는데, 뭐 교토는 이때 미국에 그죠? 국무장관인가 뭐 걔가 신혼여행 갔다 왔던 곳이라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죠? 그게 바뀐 거예요. 이때 교토에 했으면 지금 교토 진짜 이쁘잖아요. 그죠? 난넨자카, 산넨자카 우리 그런 거 못 보는 거야. 그죠?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심각하게 막 앉아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의사결정을. 김정은이 그렇게 하겠어? 예, 여러분은 막 뭐 엄청난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하는 것 같지.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진 거야 그냥. 그죠? 그만큼 무섭다는 거야. 전쟁이라는 게.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가장 슬픈 색깔펜으로 인류가 거의 무제한한 물리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그죠? 제가 그래서 지독한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핵무기로 끝낸 건 정말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에요, 사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3차 세계대전은 핵무기가 사용될 거라는 걸 예고한 거예요, 사실. 정말 슬프지만 모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죠?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코미디예요. 제가 말했죠. 두 번째부터는 코미디가 됩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공동체의 구성은 근본적인 변경을 경험하게 되죠. 자, 26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유엔 헌장에 의해서 수립된 집단 안보 체제는 1815년에 컨설트 오브 유럽 체제를 많이 담고 있었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자면 팍스, 앵글로, 색소니카가 팍스, 루소, 아메리카나로 대체되게 됩니다. 냉전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무튼 뭐 가장 중요한 건 요 2차 세계대전이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과 그 다음에 이후가 중요하죠. 특히 포스트 2차 세계대전 후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자, 27페이지에 4단계죠. 뭐 포스트를 또 잘라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잘라보면 일단 뭐 60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1960년은요. 이 질적으로 확장되고 양적으로 확장되는데 허리진틀한 익스펜션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국제법의 민주화 혹은 보편화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줄에 그러나입니다. 이것도 가장 슬픈 색깔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소수파로 몰린 서구 제국은 여전히 거대한 군사적 경제적 힘을 발휘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신식민주의 건설에 진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주의보다 신식민주의가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봤던 자발적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탱크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삼성이 뿌리는 돈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자기 합리화 단계밖에 안 남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자발적 복종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아니, 총칼은 죽는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지만 돈은 그냥 지가 알아서 꿇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진짜 중요한 건 경제 민주화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인권 침해도 이제 누가? 중국에서 애플이 벌리는 인권 침해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부모들이 보내요.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죠? 우리나라도 삼성이 노조가 없는 회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노조가 없는 회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폴란드나 이런 데서는 삼성 제품 불매하고요. 제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 세탁기 하나가 삼성이었어요. 엄마가 사줘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그죠? 저번 주에 고장 났습니다. 제가 냅다 그죠? TCL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삼성 제품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삼성이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몰라요. 뭐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 그것도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데 아무튼 뭐 다 떠나서 그죠? 야,
우리 부모님도 그래. 삼성 같은 회사가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젊은이들이 행복하겠냐고. 내가 우리 엄마를 그죠? 한 달에 한 번도 안 만나잖아. 자, 근데 노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 삼성에 그죠? 취직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27페이지에 이 그러나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서구제국이 이제 총칼이 아니라 돈으로 그죠?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한편 더 재밌는 거죠.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소수의 핵 보유국들은요, 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입니다. 자신들의 핵무기는 폐기하기를 거부하면서도 핵무기가 외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가 68년 NPT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고는 미국 무해통항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미국 배는 어디를 갈 수 있는데 남이나라 영해, 중국 영해를 갈 수 있는데 중국 항공모함은 미국 영해는커녕 미국 근처만 와도 그죠?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잖아요. 중국 얼마 전에 독일도 했어요. 근데 그죠? 그 독일 총무이 물러나고 나서 독일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죠? 미국 영해에서 그죠? 중국이 무슨 항행 작전을 해봐요.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바로 일어납니다. 그죠? 코미디야, 코미디가. 그죠? 반복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9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죠? 민족 자결의 실현을 위한 민족해방투쟁이 합법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입니다. 90년부터 2020년까지 있죠. 그죠? 자, 90년부터 2020년까지. 원래 이제 여기서 끝났던 건데, 소련의 몰락과 열타 체제의 종언, 뭐니 해도 고르바초프, 미하일 고르바초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30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 유명한 시나트라 덕트린이죠. 201번 각줄 보시면 마이웨이, 프랑크 시나트라 노래잖아요. 그죠? 마이웨이. 이제 시나트라 덕트린에 힘입어서 탈공산주의와 민주화운동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확산돼 갔죠. 고르바초프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페레스트로이크라고 해서 이때 아마 우리가 노태우였죠. 그죠? 이때 엄청나게 우리도 돈을 갖다 주고 북한과의 관계를 좀 완화시키려고 했죠. 북한과의 관계를. 이 배경에서 이제 독일은 통일을 합니다. 당연히 21세기 최고의 사건이 되는 거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몰락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45년 이후 팍스 루스 아메리카나가 다시 양극체제가 이제 단극체제로 그죠? 넘어오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90년 이후에는 다시 팍스 아메리카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중요한 건 독일이 통일이 되고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단극체제로 팍스 루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로 넘어오면서 31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이죠. 미소 양극체제에서 거의 무용지물이었던 유엔 원장 7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밑에서 두 번째 줄 동시에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색깔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헌장 7장의 발동은 ICJ의 사법심사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가의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엔 헌장 7장은 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남용되는 건 더 문제입니다. 왜? 7장도 어차피 42조 군사적 강제조치죠. 무력 사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32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인데요.
요거 좀 잘 봐두세요. 문장 자체를 박스를 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눈여겨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날카로운 색깔펜으로 동시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그죠? 이거를 문명사점에서 보면, 그죠? 228번 각주와 229번 각주죠. 자, 이 협약의 2조를 보시면 무형문화재는요, 그죠? 적어도 강행규범 인권이라는 가치와 합치하는 속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형이잖아요.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에요. 그래서 229번 각주를 보니까 이 동협약의 의, 그죠? 이거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의 등장은 세계의 기존 질서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고요. 제3세계가 더 이상 제3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네가 이루어낸 핵폭탄, 무슨 수많은, 그죠? 뭐 대저택, 수영장, 자동차, 산업혁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제 미래 세대에 중요한 것은 가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동체 가치, 대한민국의 두레라든지 아니면 일본, 무슨 신뢰. 일본은 회사가 이제 일본이 그렇게 경제 중심에서 세계 경제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건 일본은 한 번 취직하면 안 잘렸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일본을 어떻게 보면 세계 3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줬던 그죠?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잖아요. 제일 먼저 또. 그리고 이제 나라는 연라 부자지만 전 국민은 연라 불행한. 제가 일본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그죠? 제가 우리 거리 자체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 지나다니다 보면 맨날 무슨 뭐 궁중 마사지 이런 게 빨간색 네온판으로 써 있고 호수 같은 데 가서 뭐 좀 즐기려고 저녁 때 밥은 그죠? 그 불. 일단 그런 네온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간판 다 손으로 이렇게 새기거나 뭐 하나 걸어놓고 등 하나 딱 켜놨어. 얼마나 이뻐요. 일본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만 보면 정말 색깔이가 좀 이쁘면 좋을까 오만 무지개 세계, 그죠? 그리고 모든 신도시가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생긴 건물에 가면 그리고 꼭 껴있는 게 교회 마사지 하나 다 껴있어, 그죠? 색깔도. 교회도 십자가 맨날 빨간색으로 해놓고. 자, 그래서 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건 가치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시대죠. 그죠? 하드 파워의 시대가 아니라 그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매력이잖아요. 매력. 그죠? 우리가 뭐 이쁘다, 못생겼다 이런 건 주관적인 기준이고요. 그죠? 그렇잖아. 그걸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상 지금은 뭐 중요한 건 우리가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AI가 웬만한 건 다 하니까. 근데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인간이 가진 매력은 그런 데서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유네스코 얘기를 했잖아요. 무형문화유산. 근데 동시에 접속사가. 그리고 나서 2005년 세계정상회담에서 인도적 간섭을 거꾸로. 이 거꾸로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펜으로 체크.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동시에와 거꾸로야.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을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대한 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으로 지칭하면서 이것을 국제공동체 전체의 책임 혹은 의무로 이걸 R2P라고 합니다. 전환시킨 것 또한 R2P가 이제 O2P가 돼야 되겠죠? 의무라는 단어를 못 쓴 건 미국이 반대해서 책임으로, 그죠? 완화된 거예요. 국가주권에 대한,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 대한 현대국제법의 인식 내지는 국제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죠? 실제로도 유엔 안보리는 보호 책임의 논리에 기초한 결의를 지금은 훨씬 더 다수 채택한 바 있죠. 그죠? 리비아뿐만 아니라 이후에 뭐 시리아라든지 그 이후로도 많이 채택하고 있죠. 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채택하고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박스예요. 2003년부터 33페이지에 보호책임의 논리에 기초한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까지는 여러분이 뭐 나중에 인도적 간섭 문제가 나와요. 그걸 이제 R2P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쓸데없는 이상한, 그죠? 듣도 보도 못한 막 정치학 책 이런 데서 뽑아오지 말고 그냥 이거 쓰시라고 모르겠으면. 그죠? 예. 창조는 모방이 시작되는 거라고 해서 이 문장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33페이지에 상기 ICC를 포함한 다수 국제적 성격의 형사재판소의 활발한 가동도 인간의 안전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예. 1000번 읽자, 1000번. 1000번. 예, 1000번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4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에서 그 말씀 드렸죠? 노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격언이 유럽에 이어 아프리카, 남미까지도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게 이제 35페이지. 그래서, 예, 이 질문에 대답해서 삼국협력사무국, 그죠? 한중일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는 짓은 투자협정이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현대 국제공동체에서 인권법이 점유하고 있는 중심적 지위를 고려하면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틀을 갖추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 세계 법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적 차원의 법치주의, 국제적 차원의 법치주의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법치주의로 가야 되는데 국제적 차원의 법치주의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지역적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한편부터는 스트레스가, 그죠? 팍 받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죠? 야,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있는 놈이 더 한다고. 옛날 택시를 타면 그래요. 강남으로 가면 10원짜리까지 다 받아가는데 택시기사가 신림동으로 오잖아요. 술 먹고 누가. 그러면 막 3,000원인데도 가지세요 막 이러고 내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엔 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없는 사람들이 원래 없는 사람 심정을 좀 알고 뭐 그런 건가? 근데 미국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37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유피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죠? 얘를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왜? 라고 했더니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달되는 소포들의 우편요금이 너무 싸다. 야, 정말.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그죠? 예. 두 번째 문단 37페이지. 끝에, 나토와 중국 몽이라고 하죠. 그죠? 가치를 내건 중국 간의 신냉전이 시작되었음을, 예, 공식 선언한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 시대로 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당극 질서였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는, 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당극 질서.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모든 국가가, 예, 힘을 합해서 그 당극 질서에 대응하는, 예, 구도로 갈 것인가? 글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38페이지에 세계화가 탈세계화 내지는 탈중국화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이렇게, 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전염병에 대처하는 법적 대응 방안, 이것도 꼭 고민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뭐 이 이후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잡는다면 그게 2019년 우리는 이로 말할 수 없었던, 그죠? 예, 코로나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그래도, 그죠? 뭐 프로포즈 할 때 파란 장미 들어보셨어요? 파란 장미까지 만들어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 과학이 정말 발달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결국 마스크 쓰래. 그죠? 그 다음에 뭐 백신을 맞는데 이 백신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다 부작용이라고. 그죠? FDA 승인조차 못 받아서, FDA 승인을 받아도 안전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 FDA 승인조차 안 해줬다고. 왜? 그 나중에 변호사, 미국은 법률 싸움이잖아요. 거기 다질 우려가 있는 거야, 부작용. 걔네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야. FDA 승인은 소송의 문제란 말이야. 그거 담보 안 한 거라니까, 미국 정부가. 근데 그거 우리 몇 번이나 맞았어. 그죠?
2차 무슨 얀센 무슨 뭐 다 맞지 않았어? 그죠? 2차, 3차까지도 맞았죠? 1차는 다 맞았잖아. 그렇지 않아?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무슨 얘기였냐면 교수님이 새벽이 굉장히 어둡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된 거죠. 쉬었다 하겠습니다.